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지사 후보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김진태, 황상무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 국민의힘 도지사 경선 토론회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도지사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당 안팎으로 꾸준히 출마 요청을 받아온 이 의원은 도지사 출마를 위한 5개 현안을 민주당에 당부했는데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전제된다면 강원도를 위해 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내일 모레 결정되는데요. 누가 각 당을 대표하는 도지사 최종 후보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줌인사이드 시간인데요. 봄철 이맘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산불 화제인데요. 한 달 전에는 강릉과 동해에서 큰 산불이 있었고 최근에는 양구에서 큰 산불이 나서 인근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정은주 교수, 산불 기백 보도를 맡고 있는 김도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봄의 악몽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불 피해가 매년 반복돼서 발생을 하고 있도록 피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번 산불만 하더라도 최장기간 그리고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지 않았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산불은 213시간,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여의도 면적의 70배, 축구장 3만 개에 달하는 동해안 일대 산림 2만여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재민도 500여 명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규모도 지난 2000년 동해안 지역 산불 이후로 두 번째로 컸고 산불을 끄기 위해 각 기관에서 동원된 인원도 7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네. 교수님, 동해안에서 유독 산불이 잦고 또 산불이 한번 나면 대형 산불이 나잖아요. 기후라든가 뭐 토양이라든가 지형, 산림 조건 같이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유독 동해안에서 많은 이유가 뭘까요? 예, 말씀하신 그 요인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예. 그중에서 가장 큰 걸 뽑자면은 건조한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산림 조건이 또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지형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불을 끄기 힘든 형태가 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산림대를 나눌 때는 연평균 기온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생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때에는 이 한반도의 둘레에 있는 해양성 기후가 있는 곳으로 또 생태 권역을 따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해안 도서 권역이라고 하는 이 동해안, 서해안, 그다음에 이 남해안 이쪽을 이제 우리가 해안 도서 권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난히 동해안이 조금 다른 기후를 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조한 바람이 봄에 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그러니까 서해안 같은 경우는 상록 화력수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예. 해송도 있고. 그런데 동해안은 건조하다 보니까 상록 화력수가 있기가 힘들죠. 자라기가 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침엽수가 자라고 소나무가 자라니까 소나무가 아무래도 불이 붙기 시작하면 또 오래 타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동해안에 가장 산불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오래되고 대형화되는 이유는 그쪽이 이제 험악한 지대이잖아요. 예. 산악지대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산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어져 있죠. 예. 이어져 있다 보니까 불이 탈 수 있는 연료가 계속해서 그렇군요. 공급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탄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예.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김 기자, 주된 원인을 보면은 자연 발생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재, 그러니까 담뱃불이라든가 화목보일러 오사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불이 일어나는 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 강릉 옥계에서 시작한 산불의 경우도 방화였고 예. 삼척 울진 산불의 경우도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원인 중 실화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3건, 담뱃불 실화가 26건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에 밭을 태우거나 쓰레기와 낙엽 소각으로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올해 발생한 400건의 산불 가운데 80%가 개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이기도 했고 이 중 담뱃불로 인한 산불이 전체 27%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동해안 산불의 요인 방금 말씀해 주실 때 나무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네. 동해안에 아무래도 침엽수가 좀 많긴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자생력은 높은 반면에 화력수보다 화재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희가 나무 분포도를 좀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보시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강원도에 이제 소나무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소나무 분포도를 보면은 예.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는 화렵수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상수리나무나 이런 신갈나무 같은 것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유독 그 산불이 나는 곳이 사람들이 송이를 키우는 그런 소나무림이 있는 곳에서 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소나무림이 많다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산림 예방 대책 중에 하나로요. 김 기자, 침엽수하고 방금 얘기 나온 이 화렵수 같이 같이 심는 혼요림 같은 것들도 체질 개선에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도로나 마을 주변에 내화수림을 띠 형태로 조성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 동해안의 지형과 기후 특성에 따라서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적으로 화렵수를 배치하기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잘 자랄 수 있는 화렵수를 적절하게 심어서 혼요림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민가나 주요 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에 강한 내화수림을 주변에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에 일부 마을은 주변으로 내화수림이 조성돼 있어서 피해를 막았던 사례도 있는 만큼 산불 확산 방지 효과가 증명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을 통해서 방법적인 것들도 제시가 됐으면 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김 기자 보면은 현장에서 잘 적용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그건 왜 그럴까요? 네, 그동안에 이런 방법들을 산림에 적용하는 시도도 있어 왔는데요. 예. 화렵수는 침엽수보다 상대적으로 양분이나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척박한 산불 피해지에서 자라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각 지역마다 위치마다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이 다르기 때문에 혼요림 조성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송이 재배 등의 이유로 사유지의 경우에는 침엽수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경제성 수종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강원도에 맞는 어떤 기상, 기후, 지형을 감안한 산림 정책을 빨리 좀 서둘러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산림 정책 중에 이제 조림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상하고 지형에 맞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겠죠. 근데 사실 지금 산불 피해지 같은 것을 보고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피해지를 보면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산림에 기반을 해서 이제 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유림에 해당하는데 그런 곳에는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송이 재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침엽수를 먼저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생태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꾸만 화렵수를 심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그분들의 생계를 조금 배려하지 못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런 기회를 빌어서 그분들을 조금 대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이미 화렵수가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뭐 화렵수로 이렇게 내화수림대를 만들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 산림 자원, 특히 이제 나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 원료거든요. 그래서 뭐 약용 성분을 뽑아낸다든가 아니면 화장품 원료로 쓴다든가 하는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진 나무를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벌이 없어진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벌이 왜 없어지냐 하면 기후 변화 때문에 꽃은 빨리 피고 그다음에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미 이제 밀원수라고 해서 이제 밀원이 이제 꿀을 준다는 거죠. 꿀을 생산해내는 나무들을 지금 심으려고 이미 계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참나무나 이런 것처럼 내화수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이런 좋은 경제성도 있으면서 소나무보다는 조금 더 산불에 늦게 타는 그런 나무들을 심는 정책들을 펴고 있으니까 이제 강원도에서도 아마 그 정책에 맞춰서 점차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에는 그런 나무들을 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정책을 쓸 때는 산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은 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사례도 방금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대로 된 숲 가꾸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면? 예, 숲 가꾸기가 또 이번에 산불의 원인이 된다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숲 가꾸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무를 심은 이후에 숲이 커가는 과정에 어떤 이 숲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이런 행위들을 다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풀을 베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자라는 나무나 병충해를 입은 그런 나무들을 잘라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숲 가꾸기의 방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나무림에서 숲 가꾸기를 한다면 사실 소나무에 이제 떨어진 이파리들이 말라 있으면서 그게 불이 타는데 굉장히 빠르게 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소나무는 이제 자라면서 아래쪽에 가지가 빨리 죽어요. 빨리 죽는데 만약 밑에 불이 나면은 그 가지로 불이 빨리 옮겨 붙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지치기도 이제 숲 가꾸기의 하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 같은 것을 해주면은 소나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불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중간 다리를 없애주는 거니까 조금은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밀도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처음 심을 때는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제 토양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심는데, 나무는 커가면서 이제 몸집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경쟁을 하니까 여러 나무를 또 베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쁜 나무도 베어주고, 그다음에 오히려 어떤 때는 좋은 나무를 잘라서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밀도 조절을 우리가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밀도 조절을 적당히 해줘야만 혹시라도 불이 났을 때 위에 이제 헬리콥터가 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물을 뿌렸을 때 밀도가 아주 높은 숲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과 밀도가 적절하게 조절된 곳에 물을 뿌리는을 때 이 숲 바닥으로 도달하는 물의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밀도 조절을 또 잘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산불은 예방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인 분석을 좀 해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빨리 끄는 게 중요할 텐데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강릉과 삼척 불이 났을 때 소방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불 진화 체계, 시스템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기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산불의 경우 진화헬기가 부족해서 초동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비상 소화함이라던가 산불 감시 CCTV 같은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진화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진화 인력이 투입되기 전에 산불을 차단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화 장비와 시설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효율적인 진화 작업을 위해서 특수 진화대 같은 인력 확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이게 한번 이렇게 산불이 크게 발생을 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새카맣게 타버린 산림을 복원하는데
뭐 30년 걸린다, 뭐 길게는 100년 걸린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안 보이는 피해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나무 같으니까 나무만 심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 도시가 파괴되는 것처럼 이 숲 안에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낙엽이 이제 계속 쌓이겠죠. 켜켜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겠죠. 그 낙엽은 이 산림 안에서 스스로 자기 비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낙엽을 부식시키는 게 바로 미생물이고, 네. 그다음에 소나무 같이 이제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이가 곰팡이 종류인데, 예. 그게 뭐냐면은 이 뿌리에 공생을 하고 있는 곰팡이균이에요. 근데 이 소나무에 있는 그 균은 뿌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분하고 무기 양분을 흡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나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타면서 그런 미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복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시스템이 다 회복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자, 김 기자, 정부가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근데 현장에서는 이 피해 이재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지난 12일이죠. 산불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택 피해자들에게 1차 국민 성금이 지급됐는데요. 재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 3개 기관이 공동 모금한 성금 767억 원 중에 182억 원이 네. 사용됐습니다. 주택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서 가구당 최대 9천만 원이 할당됐는데요. 이 금액으로는 주택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재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예. 특히 가구 기준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주택 여러 동이 피해를 입어도 한 채만 보상이 이뤄지는 상황도 있었고요. 주택별로 피해 규모가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돼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주택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는데 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1차 보상의 경우 주택 피해자에게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업시설에 대한 정부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각 지자체도 지정 기탁된 성금에 대해서도 활용 계획을 아직까지는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1차 보상 이후에 추가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2차, 3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보상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매년 반복되는 봄의 악몽,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끝으로 정리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동훈 기자. 네, 우선적으로 산불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예. 사전에 산불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함께 그동안 산림 정책이라던가 재난 재해 정책에서 벗어나서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피해 난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이고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산불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 예방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기후변화 속에서 산불 피해를 번번이 입다 보니까 강원도 땅은 계속해서 좀 척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림 구조를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로 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다음으로 미룰 수는 없겠죠. 산림의 어떤 체질 개선, 또 철저한 산불 예방 정책으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강원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훈 기자 그리고 강원대 산림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정은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 방식 또한 변화하면서 일회용 폐기물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1일 중단되었던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시행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현장에선 적지 않은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회용 컵이 안 되는 이유로 그 카페에 갔을 때 설거지가 안 돼 있다고 카페에서 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카페가 위치 특성상 잠깐 앉았다가 가시는 손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손님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곤란하게 됐을 수도 있겠다.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들죠. 환경부는 2018년 환경보호의 취지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후 전년 대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19% 증가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게 돼서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규제 대상 품목은 규제가 유예된 지난 20년과 같이 식품 적재고 매장 내 종이컵을 제외한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및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식품 적개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불안은 여전한데요. 다용 컵이 세척은 된다고 해도 소독이 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제도가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늘어난 설거지량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자영업자들에겐 또 다른 부담입니다. 다용을 사용하다 보면은 세척과 그다음에 말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고 나면서부터 이렇게 뭐 남과 접촉하기도 좀 어렵고 대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남이 쓰던 컵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라고 할까요? 믿op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조금 좀 미안하긴 하죠. 현재는 법적인 제재 없이 자율에 맡기고 있기에 환경을 생각한 시민들은 개인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걱정이 돼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카페가 사실상 일용품을 가장 자주 많이 쓰는 데라고 생각을 해서 카페에서 줄이다 보면 환경에도 조금이나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회용품 규제는 더 확대되는데요. 6월부터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보증금 반환 제도를 시행하고 11월부터는 매장 내에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이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준 용기라고 해서 재질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쇄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일회용 컵을 사용 후에 잘 회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요즘에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부담에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잘 설명해 주고 또 거기에 불만이 없도록 대안들을 제시해가지고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저희 카페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플라스틱 빨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못 쓰다 보니까 이제 다회용 빨대를 11월 중으로는 구비를 해서 이제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일용품 사용으로 증가하는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용품 대신에 다용품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시작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깨끗한 환경을 위한 정부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사용 규제에 대한 단계적 도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4월 21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